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은동님이 써주셨는데요. 방송 보고 궁금해서 자료 찾아보니 전세계 자산시장에서 암호화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로 먼지만큼 작네요. 그것도 2017년 말 불마켓 때 기준으로 1조 달러, 1100조 원 잠깐 넘겼고 지금은 겨우 140조. 사이즈 면에서는 저평가된 영역인 게 확실하네요. 2017년 말 기준으로 파생상품 554조 달러 60경, 금융화된 부동산 24경, GDP 8경, 미연준자산 5천조로 나오네요. 글로벌 자산시장 총액을 1000경이라고 추정했을 때 0.0001%, 아직 많이 작은 시장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금융세력이 위기가 올 때마다 암호화폐를 펌핑시키는 용도로만 이용했던 건 아닌지, 진정 가치가 있는 시장이라기엔 낙폭이 너무 커서, 이렇게 일단 써주셨고, 여기까지 이제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금융위기가 온다고 가정했을 때 마찬가지로 펌핑시켜 먹고 다시 패대기치지는 않을런지요. 그때를 가정해서 적당히 올랐다고 생각하실 때 시그널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지금 각 자산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사이트를 하나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democracy.info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그래픽으로 각 금융자산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각화돼서.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자산이 이렇게 14억 달러, 2017년도 1월 기준으로 14억 달러. 그리고 전 세계 이제 부자들,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칼로스 슬림이 이렇게 돈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세계 최대 기업들, 대기업들이 이제 시총들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과 은의 시총이 이제 2.5조 달러다. 그리고 보시면 베이스머니와 이제 뱅크머니 돈이 28조 달러, 50조 달러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세계 국채가 58조 달러, 그리고 주식과 회사채가 116조 달러,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면 마지막으로 파생시장이 가장 크거든요. 파생시장이 1000조 달러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맨 아래 이제 보시면 금시장, 아까 이제 2.5조 달러인 금시장이 이 정도, 이 노란색 이 사이즈예요. 근데 지금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사실 이거보다 엄청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전체 자산에서 봤을 때 암호화폐가 차지하는 이 비중은 진짜 아직까지는 이제 미약한 수준인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암호화폐들은 여기서 어떤 주식시장을 대체할 수도 있겠지만 주식시장 말고도 실제 이제 리플이라든가 스텔라 같은 경우는 화폐, 베이스머니나 이제 뱅크머니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또 디지털 금으로서 이제 금 시장의 일정 부분을 역할을 할 거다라고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 사이즈가, 볼륨이 얼마만큼 커질 수 있는 시장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그 밑에 보시면 또 다른 이렇게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와서 이제 보시면 한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얘기해 주신 게 뭐였냐면, 금융세력이 이제 위기가 올 때마다 이 암호화폐를 펌핑시키는 용도로만 만든 건 아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정 가치가 있는 이 시장이냐.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4차 산업 관련돼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역할, 블록체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해서 댓글로 이제 제가 닉네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AI랑 IoT 그리고 한 가지 뭐였죠? 한 가지가 빅데이터 이 세 가지 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크게 이제 적용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블록체인 기술은 어떻게 보면 이 4차 산업 시장, 앞으로 우리가 도래하게 될 이 4차 산업 시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투기적인 목적으로 뭐 세력들이 한번 해먹고 그냥 이거 털어내고 가는 시장이 아니다. 분명히 이거는 가치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작년에 2018년도에 기관들이 거의 이제 1년 동안, 2018년 사실 그 전부터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2019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는데, 만약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그냥 단순 한번 펌핑시키고 사그라들 시장이라고 하면 기관들이 그런 준비를 하면서까지 이 시장을 그렇게 하겠느냐?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당연히 이 시장은 이제 가치가 있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
적당히 올랐을 때 이제 시그널을 달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물론 저도 이제 이 방송에서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정도면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고평가 영역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느 타이밍이 되면 말씀을 드릴 거고, 그때 물론 뭐 제가 얘기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뭐 여러분들도 판단해서 하실 수 있겠지만, 제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같이 공부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시고, 야, 이 정도면 진짜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들이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상호 이제 계속 소통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물량을 덜어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각자 자기 포지션에서 일정 부분 이제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뭐 신호를 주고 리딩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런 것도 이 정도 되면 비트코인이 고평가다 아니다라는 거를 서로 이제 같이 판단하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세훈님이 써주셨어요. 중국 상황이 심각하네요. 이와 더불어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변을 보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떨어진 가격에 급매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나마도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위기가 오면 더 떨어질지, 아니면 위기가 곧 바닥이라는 인식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기회가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97년도, 98년도 IMF 때, 그리고 2008년도 서프라임 때를 생각해 보면 부동산 시장이 언제가 바닥이었는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주식시장이 충분히 빠져야 된다. 주식시장이 빠져야 된다. 주식시장 자산이 빠질 때 어때요? 사람들이 뭐 마진콜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주식이 충분히 싸기 때문에 이제 주식을 다른 자산을 매도해서 주식을 사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도 같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반대 매매 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돈을 더 추가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던 뭐 부동산들을 급하게 급매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매도가 이제 매도를 부르면서 부동산도 같이 따라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 주식시장이 바닥을 찍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주식시장의 바닥은 금리 인하를 한 시점부터 앞으로 한 9개월 정도 뒤쯤에 주식시장이 이제 바닥을 찍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예상했던 그 시점이 2020년도 한 9월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쯤에 맞춰서 부동산도 거의 바닥을 찍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그럼 우리가 어떤 자산을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먼저는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한 2-3년 뒤에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면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요가 있는 시장이냐, 부동산이 뭐 지금 지방에 사신다고 했는데, 실수요가 있는 시장하고, 그리고 실수요가 없이 그냥 약간 투기적으로 수요가 이제 몰렸던 그런 시장들이 있습니다. 실수요가 있는 시장은 당연히 이제 덜 빠질 거고요. 암호화폐도 그렇죠. 암호화폐도 그냥 투기적으로 막 몰렸던, 이게 실제 가치가 있든 없든 그냥 간다고 하니까 막 몰렸던 시장들하고 그런 코인들하고요. 당연히 실제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는 코인들은 빠져도 이제 덜 빠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도 전 똑같다라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지역은 투기적으로 그냥 붐이 일어나서 들어갔습니다. 그런 시장들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매매가랑 전세가가 차이가 나요. 전세가가 당연히 많이 낮겠죠. 실수요자가 많은 그런 부동산 시장들은, 뭐 주택들은 보면 당연히 이제 매매가나 전세가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아파트를 갖고 계신다던가 했을 때 딱 비교를 해보니까 주변 시세의 아파트 시세가와 이제 전세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투기적인 어떤 붐으로 조성된 그런 아파트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투기적으로 조성된 그런 아파트 가격은 만약에 이 거품이 빠질 때 좀 더 하락이 클 수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까지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팁을 드리면,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이 부동산 이제 가치 평가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얘기로는 뭐냐면, 특히 이렇게 투기적으로 수요가 몰렸던 곳 같은 경우는 예전에 보면 경매가 한 2번 정도 일어나서 손바뀜이 2번 정도 일어나야지 실제 주인을 찾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했을 때, 뭐 경매가 나와서 물건이 이제 주인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한 번 바뀌고
그 바뀐 주인이 다시 한번 못 참고 어떻게 보면 뭐 이자 비용을 감당 못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다시 한번 매매가 나와서 다시 한번 새로운 주인을 찾아갔을 때 그 정도 되면 이때는 거의 이제 바닥에 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수웨이님이 써주셨는데 네, 잠시만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통화별 거래 현황 및 거래 비중은 코인마켓캡에서 시장 탭을 확인해 보시면 각 거래소마다의 통화별 거래 비중을 정렬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 스테이블 코인과 각국의 법정화폐의 거래 비중을 합산한 것과 BTC 거래 비중을 합산해 보면 탈비트의 움직임이 있는지 여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XRP의 경우 BTC 거래 비중이 한 10% 이하로 낮아져야지 진정한 탈비트화가 이루어졌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XRP의 경우 약 50%가 이제 법정화폐 스테이블 코인이며 약 30% 정도가 이제 BTC다. 그래서 이 격차가 점점 이제 벌어지고 있어 머지않아 XRP는 다른 코인에 비해 빠르게 탈비트화 되지 않을까 합니다. 더불어 벡터와 같은 거래소가 정식 운영되어 기관들의 BTC 현물 거래량이 늘게 된다면 BTC 마켓에서 BTC를 통한 알트 거래가 현저히 줄 것으로 보고 있어 이 시점이 진정한 탈비트의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혜님 지난번에 그 탈비트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지금 수혜님 말고 또 티켓님하고 다른 분들 저스티스님 이 세 분이 관련된 자료를 공유를 해주셨는데 일단 먼저 수혜님이 얘기해주신 이 코인마켓캡의 시장 탭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코인마켓캡에서요 그 좌측 상단에 시장이라는 탭이 있고 그 시장 탭을 찍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예 잠시만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거기서 이제 각 종목이 나오는데 그 종목을 해당 종목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XRP 시장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XRP는 지금 현재 비트맥스에서 이 BTC 마켓에서 26.28%가 거래가 된다. 그리고 이 GBG요 ZBG 이 거래소에서 지금 7.32% 테더화 시장에서 그리고 또 뭐 GB.com에서 BTC 마켓에서 5.64 이렇게 쭉 퍼센티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BTC 마켓을 더해 보면 한 30% 넘는 비중이 현재 BTC 마켓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 비중이 지금 그 수혜님 말씀은 뭐냐면 10% 이하로 BTC 마켓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XRP가 그때는 탈비트화가 됐다라고 그래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직접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코인마켓캡에서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잠시 뒤에 있다가 다른 그 티켓님이 써주신 사이트를 보여드릴 건데 거기가 좀 더 자세히 그러니까 보기가 쉽게 돼 있더라고요. 일단은 코인마켓캡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이제 다른 보겠습니다. 일단 예. 그리고 금운동님이 써주신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볼게요. 예, 외신에서 리플사 10억 리플 대규모 이체 의미심장 메시지가 포함한다 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일 리플사가 에스크로 계정에서 10억 XRP를 타 계정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플사는 지난 2017년 에스크로 계정에 약 550억 XRP를 보관하며 매월 1일 XRP 시장 조성에 기여한 기관 투자자 및 계약된 상대에게 10억 XRP를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억 XRP를 매달 1일에 이렇게 시장 조성에 기여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계약된 상대에게 지급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써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10억 XRP 트랜잭션에는 이렇게 혁명은 TV를 통해 방송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이제 포함되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메시지는 그냥 에스코르를 첫 번째로 푼 사람이 남길 수 있다 라는 부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초이 그릇의 크기 이미 써주셨어요. 반감기가 뭔지 궁금합니다. BK IPO가 곧 온다고 하는데 IPO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반감기는 아마 이제 이 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반감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대부분들 아마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짧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된 코인들도 마찬가지고요. 4년마다 한 번씩 반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채굴되는 양이 10분당 반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10분당 50 비트코인이 채굴이 됐었어요.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25개씩 비트코인 10분당 채굴이 됐고요. 그래서 총 525만 개가 채굴됐고, 그 이후에 2016년도 말 중반부터 지금 2020년, 지금이죠, 이제. 지금 2020년 5월 달까지 10분당 지금 12.5개씩 현재는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이제 총 채굴되는 양은, 왜 갑자기 나갔는데, 예, 262만 5천 개가 채굴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반씩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2020년 5월 이후부터는 그럼 이제 10분당 6.25개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개수 자체가 사실 이제 2020년부터요, 2023년 넘어가게 돼서 그 다음 반감기가 되면 이제 3.125개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되면 거의 이제 1개 조금 넘는 수준으로 채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넘어가게 되면 거의 채굴되는 거를 거의 채굴이 안 된다고 이제 느낄 정도로 아마 느낄 겁니다. 채굴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계속 끌어올릴 수 있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트코인 반감기가 돼 있고, 비트코인 반감기에 맞춰서 채굴이 되다 보면 이렇게 발행량이 처음에는 급격히 올라가지만 점점 이제 발행이 점점 늦어지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점점 채굴이 덜 되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채굴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저는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그래프를 뒤집어서 보면 사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네트워크 효과 그래프처럼요. 앞으로 채굴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와사비님이 알려주셨던 사이트 코인샐러드인가요? 코인샐러드.com 이 사이트를 가시면 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 가서 보시면 비트코인 반감기가 앞으로 447일 남았다는 거, 그리고 2020년 5월 24일 이때 반감기가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신 게 IPO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IPO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 IPO가 다가온다. 근데 비트코인 캐시 IPO는 아니고, 비트코인 캐시를 어떻게 보면 이제 끌고 있는, 우지안의 비트메인에서 이제 IPO를 하는 겁니다. 그 IPO는 주식시장에서 이제 기업 공개를 하는 거예요. 기업 공개를 해서 투자자를 이제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IPO라고 하고, 보통 이제 코인에서는 IPO가 아니라 ICO라고 하고, 또는 뭐 거래소에서 할 때는 이제 IEO라고도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BK IPO가 아니라 비트메인의 IPO가 홍콩 거래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김수사님이 써주셨는데, 김수사님,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coinlib.io 가시면 엔트리부터 엑시트까지 보실 수 있다라고 했고, 제가 이 사이트 가서 보니까 여기 코인마켓캡은 좀 구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사이트 보니까 이 사이트가 굉장히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몰랐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료 보시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까지는 그냥 코인마켓캡에서 봤었는데 제가 오늘 이 코인립 이거를 지금 김수사님이 알려주셔서 처음 들어가서 이제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좀 이렇게 잘 보기 편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갑자기 또 안 나오는데 잠시만요. 네, coinlib.io 방금 전까지 나왔었는데 제가 지금 다시 이 댓글 들어갔다가 응답이 없는 페이지로 나오는데 나가겠다. 다시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잠깐만요. 일단은 지금 아까 이제 누구였죠? 그 수혜님이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탈비트화 됐다.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이제 별개로 진행된다. 비트마켓에, BTC 마켓에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하려면 우리가 이제 아까 코인마켓캡에서 이제 보려고 하면 이거를 실제 우리가 더해봐야 되잖아요. 아까 각 마켓에서 얼마만큼 거래가 되고 있는지, BTC 마켓에서 리플이 얼마만큼 거래되는지 더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코인립을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좀 보기 쉽게, 굳이 더할 필요 없이 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코인립에서 각 종목을 찍어보면 종목 아랫부분에 통화당 XRP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BTC 마켓에서 BTC로 총 거래되는 게 42.8%, 그리고 지금 테더와 그리고 위아나, 달러 이렇게 해서 각 법정화폐와 이제 이더리움 이렇게 거래되는 게 나머지 비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비트코인으로 거래되는 이 비중이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 XRP는 어느 정도 탈비트화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아까 이제 코인마켓캡에서 우리가 보려면 직접 더해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코인립 사이트에선 직접 더할 필요 없이 그냥 이 그래프 보시면 한눈에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고, 보시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속 변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오전에 봤을 때는 39%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더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각 거래소당 XRP 지금 이렇게 거래되는 볼륨도 나와 있다. 예. 그리고 힙빗이라든가, 예, gb.com 이렇게 쭉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이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저도 이제 지금 처음 들어가서 한번 사이트를 쭉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영상 끝나고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리고 잠시만요. 예,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티켓님이, 예, 여기, 예. 티켓님이 써주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초보지만 리플 매수 후에 며칠 유심히 봤는데 에스크로 물량이 일정 부분은 거래소에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리플 보유자들이 세력이 누른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소량씩 매도 물량에 내놓고 계속 매도해서 일시적으로 올랐다, 힘없이 쉽게 내려오는 원인으로 보여지네요. 요즘 BTC 마켓 차트를 보면 다른 코인에 비해서 유독 작지만 음봉이 많죠. 보시 비트코인 상황에 맞춰서 소량씩 계속 매도하기 때문에 음봉이 유독 많은 이유라고 느껴지고, 대체적으로 하루 0.1% 내지 0.2% 정도 하락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일시적 펌핑으로 대체될 수 있고 신규 자금이 들어오면 언젠가 해결될 거고, 리플을 비난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리플 시대는 빵형이 말한 2년 후쯤 본격 시대가 나올 거란 말도 물량 소화나 실사용이 늘어나는 시기가 그쯤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 말한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이라도 암호화폐에 대형 호재가 나온다면 큰 상승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꾸준하고 안정적인 우상향은 2-3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이 부분은 지금 그 리플에 대해서 인해 이제 에스크로 물량이 일정 부분 나오는 거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이 부분으로 인해서 리플이 이제 못 오르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는 보진 않습니다.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 이더리움 한창 못 갈 때, 그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오스가 ICO를 이제 이더리움으로 하면서 1년 동안 ICO를 진행하니까 매일 이제 물량을 쏟아내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오르지 못한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기관이 물량을 이제 내놓으면서 올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개발자들이 갖고 있던 물량들, 락을 걸어놨던 물량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락이 풀리면서 이제 매물이 나와서 못 올라간다,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승장이 되면 그런 종목들도 락이 풀린, 예를 들어 개발자 락이 걸려있던 부분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상승장이 되면 다 따라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 지금은 장 자체가 하락장이기 때문에 저는 올라가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티켓님이 여기 이제 써주셨어요. 맨 마지막에 그 전이라도 암호화폐 이제 대형 호재가 나온다라고 하면 큰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XRP 차트 설명드릴 때 달러 마켓에서 XRP가 올해 5월달에 그 누구였죠? 베어러블 가이가 5월달 달력에 이렇게 해가 뜨는 모습을 보여줬고, 제가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된다라고 하고 가정하고 이제 차트를 그려봤잖아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시기가 ETF가 이제 승인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좀 빠른 시간 안에 리플도 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다른 암호화폐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락이 걸려 있어서, 그리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에스크로 물량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이더 같은 경우는
를 이더리움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이제 가격이 못 오른다. 올해 이제 작년 말에 이더리움이 이제 10만 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도 사실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ICO를 이더리움으로 다른 뎁들이 ICO를 이더리움으로 하다 보니까 그 뎁들이 재정난이 어려워서 이더리움 물량을 계속 내놓는다.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고, 뭐 그 당시에 막 9만 원까지 떨어지니까 이더리움 가격이 5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또 올라가니까 그런 얘기 속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거의 뭐냐면 퍼즐성 기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들이 뭐 이더리움이 ICO 때문에 못 오른다. 그리고 지금 리플이 뭐 예를 들어서 리플이 에스크롤 물량 때문에 못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시장 영향이지 저는 그게 이유가 되진 않는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하는 것도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상승장이 오면 에스크롤 물량에서 뭐 매달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오를 수 있다. 리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운동님이 리플사가 가장 공들이는 부분은 규제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상용화로 입증했고요.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도 지금 소송 중인데 XRP는 디지털 커런시단 오피셜이 뜨면 곧바로 달나라 간다고 봅니다. 현재 리플랩 멤버 대다수가 은행 및 송금업체이고 또한 대다수가 규제 문제로 엑스커런트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XRP 거래소와 은행을 이어주는 엑스래피드가 본격적으로 사용된다면 국경 간 송금의 혁신을 이루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셨고, 이제 규제 관련돼서 규제 부분이 해결된다라고 하면 리플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이제 써주셨어요.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트님이 코인원이 최대 주주가 모 대기업으로 이제 바뀌었다는데 코인 판도가 달라지는 신호탄인가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삼성도 암호화폐로 들어왔는데 시그널을 보여준 듯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제가 뭐 관련 기사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코인원이 어떤 대기업으로 바뀌었는지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만약 아트님 아신다고 하면 내용을 이제 공유를 해주시면 다시 한번 이게 지금 실제 있는 얘기인지 좀 팩트 체크가 안 돼서 제가 지금 좀 검색을 해봤더니 나오진 않아서 어떤 뭐 기사를 보셨다라고 하면 그 기사를 링크를 걸어주시면 한번 다시 정보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영남님이 써주셨어요. 방송 중 한 분이 이제 그때 지인분이 신규 계좌 개설을 못하고 있다, 기다린다고 했는데 지금 빗썸 그리고 고팍스 후오비 그리고 에서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신규 계좌 개설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다, 거래소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스티스리님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 정보는 크립토와치 사이트 가면 보실 수 있다 해서 크립토와치 사이트 가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제가 이제 크립토와치도 돼 있는데 좀 시각화가 돼서 좀 보기 편한 건, 아까 이제 뭐 크립토와치도 이제 디테일하게 돼 있긴 한데 좀 더 이제 편한 건 아까 코인립 사이트가 코인마켓캡 그리고 이 크립토워치보다도 좀 더 보기 편했던 것 같아요. 자료 보기에는. 물론 이제 또 제가 크립토워치도 아직 다 살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이제 뭐 어디가 더 좋다, 물론 이제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눈으로 한 번에 봤을 때 BTC 마켓에서 리플이 거래가 많이 된다라는 걸 이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코인립을 이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무엘님이 써주신 내용만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엘님이 트럼프의 탄핵 문제 본질에 대해서 CNN과 뉴욕타임즈 등 메인스트림 언론 때문에 페이크 뉴스라는 말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한번 해주셨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주류 언론사 직원의 85%가 민주당에 당비를 내는 당원이며 15%는 시간이 없어서 이제 가입하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편중된 극좌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탄핵 문제는 거의 100%가 가짜 뉴스입니다. 딥스테이츠와 민주당이 저지른 치밀한 조작 뉴스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류 언론의 핵심 사항을 제외하고 가십성으로 계속 보도하고 있다, 써주셨고, 이제 중간은 좀 이제 다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생략을 하고, 이제 얘기해 주신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얼마나 지금 그 민주당에 후원을 했던 업체가죠. 후원을 해준 기관이 딥스테이츠라는 이 기관이 후원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정권을 잡고 있다 보니까 필사적으로 트럼프를 죽이려고 해서 앞으로 이제 트럼프가 또 역공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암호화폐가 안정적으로 이제 발전하려면 트럼프가 그림자 금융과 관련성이 적어서 일반인 투자자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저도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에서 뭐 저는 이제 민주당이나 뭐 미국에 특히 미국 정치에 대해서 제가 뭐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전 생각은 없어요. 뭐냐면 제가 이 정치적인 지난번에 뭐 트럼프가 그 민주당 상원의원이었죠. 워렌 그 여성 상원의원이었던 그 분이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때는 자유인의 몸이 아닐 수도 있다. 이 얘기를 그 연설에서 했던 부분을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뭐냐면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라고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고, 저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정치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을 완전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경제라는 게 정치적인 영향을 아예 안 받는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인 것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이제 오히려 시장 상황이 당연히 한 나라의 이제 대통령, 특히 뭐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 갑자기 중간에 대통령직을 뭐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경제적으로 이슈화가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위기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좀 우왕좌왕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야, 어디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수급이 이제 몰릴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해서 그 부분을 이제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일단 사무엘님 의견은 지금까 얘기하셨던 건 이거예요. 탄핵되기는 쉽지 않다. 탄핵되기는 쉽지 않고 거의 페이크 뉴스가 많다라는 부분,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3월 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의견, 그리고 또 같이 해보고 싶은 뭐 정보라든가 정보가 있으시면 그 정보를 공유를 해주시면 같이 또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